감사합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 청중도 많은데 제가 이 편집을 세련되게 못해서 오늘 2시간 하고 한 30분쯤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2시간까지 들으시고 나머지는 가셔도 좋고요. 예. 우리 미술학계 원로이신 안희준 교수, 이성미 교수님 이렇게 두 분 와 계시니까 제가 또 뭐라고 말해야 할지 큰일 났네요. 불을 좀 더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다 안 들어도 되니까. 예. 아무튼 오늘 금강산 강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보면 이 금강산이 장사가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지금 이제 전시와 함께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이 사진 좀 이상하죠? 이거는 제가 미술을 처음 공부했을 때 아마 북한 연구소라는 데서 그 사진을 받아서 금강산 그림을 설명할 때 쓰던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벌써 40년 됐네요. 그때 이제 이 만폭동의 사진인데 이 사람에 칠해놓은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 연구소에서 이제 일반 민간에게 배포할 때 북한인 패션의 인물들을 이렇게 지우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당히 격세지감을 이렇게 갖고 있죠. 저는 이제 금년 2월에 금강산을 아주 해맞이를 다녀왔는데요. 어떤 운이 좋아서 남쪽에서 7대 버스로 한 200명 정도가 갔고 해외 동포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 400명 정도가 해맞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참여했던 게 최근 금강산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하고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하고 심포지움을 금강산 관광사업과 이제 관련한 심포지움 때 기조강의 금강산에 대한 기조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강의하는 거에 이제 밑바탕이 이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놀라운 거는 금강산이 열리고 이 현대그룹이 이제 계속 손해 보는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2003년부터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남았고 2006년 문이 닫히던 전해에는 한 140억 이렇게 흑자를 봤던, 그래서 역시 왕 회장의 이 탁월한 경영 능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2006년에 이제 폐쇄돼서 지금까지 가지 못하고 있죠.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미국을 거의 안 갔는데 2017년 정년하고 매일 일요일을 맡게 돼서 미국을 가는데 샌프란시스코 비행기를 탔는데 강릉 아래로 지나가는 그날 날씨가 좋아서 설악산 뒤로 금강산이 창밖으로 보이길래 스케치를 순간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8월에 관동팔경 답사, 금강산은 이제 관동팔경하고 연결이 되는데 관동팔경 답사 표지를 그리면서 총석정을 못 가는, 핵심을 못 보는 관동팔경 답사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잘 알다시피 금강산은 이제 내금강, 그 다음에 이제 외금강, 일제강점기에 와서 이제 별금강, 그 다음에 이제 해금강. 일제강점기에 이제 별금강이 들어서면서 여기 이제 스키장이나 골프장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섰죠. 전통적으로는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그래서 내금강은 이제 바위산, 토산과 바위산이 어울려 있고, 외금강은 바위산, 그 다음에 해금강은 바다에 뜬 이제 바위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심은 비로봉이고요. 저는 5번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98년 8월에 금강산 배가 뜨기 전에 제주도의 광유업에 화백하고
다녀왔는데 그때 강요배 화백하고 사진 귀면 앞에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만폭동 그림을 그리면서 빨간 티셔츠에 손짓하는 게 저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겸재 만폭동 그림을 패러디해서 강요배가 그렸고요. 91년 겨울, 99년 겨울, 그다음에 99년 봄, 그다음에 이제 2008년 여름, 그리고 이제 19년 겨울 이렇게 갔고요. 가을 풍악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가을 풍악이 너무 징그럽게 아름답다고 해서 아직 안 갔는데 앞으로 이제 열리겠죠. 그 가을 풍악은 정말 아름답고 이런 가을 풍악의 단풍을 우리 조선시대 여인네들이 이렇게 쪽보자기로 이렇게 구현하고 살기도 했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그 덕분에 99년에 인민미술관 동아일보사에서 몽유금강전을 기획하게 됐고 그다음에 갔다 온 뒤에 이제 답사기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내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2004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세기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전할 때 이제 같이 기획에 참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명지대학교 박물관장 시절에 학생들하고 교직원하고 대학원생들 데리고 버스 한 대로 4박 5일 답사를 해서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6월 20일에서 24일 갔다 왔는데 저러고 일주일 뒤에 금강산이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운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누렸죠. 그때 이제 금강산 호텔 의뢰인이고 해금강에서의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진경산수와 책,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하는 책을 내서 저 평생 처음으로 상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하여튼 밥상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좀 운이 없었든지 이 책을 낸 출판사가 저 책을 내놓고 1년 뒤에 망해서 존재감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1998년에 이제 첫 북한 저는 그 전까지도 해외 여행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촌사람이었는데 아무튼 북한 지역이 처음 비행기 타고 나가게 됐는데요. 여기가 이제 원산 명사심리입니다. 이 평양에 출발해서 그때 이제 비가 많이 홍수로 강원도 쪽 그 터널이 막혀서 원산으로 돌아갔고요. 그 덕분에 이제 이 명사심리 풍경을 보게 됐고 이 언덕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도시락. 전혀 반응을 안 하시네요. 좋지 않아요? 네. 좋아서 가만히 계신 거죠? 네. 제가 이렇게 20년 전 걸 30년 전, 20년 전 거죠. 20년 전 걸 저도 처음 오래간만에 다시 보니까 막 살떨림이 일어나. 제가 이제 북한 쪽 안내인들하고 협상한 것 중에 하나가 총석정만 좀 보자. 다른 거 북한 답사를 다 포기하겠다고 총석정만 좀 보자 그랬더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총석정 입구 초소의 이 주상절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정주영 회장도 못 들었죠. 이 해군 본부가 있어서 아마 못 갔습니다. 그때 이제 금강산은 이제 누가 살았는지 이제 처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강산의 주인이죠. 금강초롱. 그 다음에 어떻게 우연히 찍었는데 교미하는 청개구리가 보이고 강요배가 이제 그 금강초롱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에 살았던 첫 인물은 이제 나무꾼이었죠.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에 선녀들이 두레박 타고 내려오던 목욕탕인데 그 중에 이제 옷 하나를 훔쳤는데 훔쳐서 이제 선녀를 데리고 살던 나무꾼이 선녀가 애들이 다 크고 난 뒤에 옷을 찾아갖고 다시 하늘로 가버렸죠. 그래서 나무꾼은 이제 말짱 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강산은
그 나무꾼 뒤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것 같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 같고 겨우 이제 승려들이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들이 있었을 뿐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왜 사람들이 안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아무튼 이놈의 그 선녀가 제 애기들 데리고 다 가는 바람에 나무꾼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금강산에 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흰 바위에 에메랄드 상감한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을 다녀간 사람의 가장 첫 인물을 찾아보니까 3일포에 사선정이 있고 그 사선은 네 화랑인데 네 화랑 중에 영랑이라는 화랑이 제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화랑이 수련하러 왔다가 하루를 놀러 왔다가 너무 좋아서 3일을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3일포가 됐습니다. 3일호 호수의 모습이죠. 그 영랑이 바로 역사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 영랑호라고 하는 호수가 지금 동해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울산 천전의 암각화에 영랑 성업, 영랑이 무오년 6월 2일에 이게 성업했다고 하는 이 영랑이라는 그 암각서가 이렇게 있어서 되게 이제 6세기, 7세기 경에 아무튼 그 존재했던 인물. 이 사람이 이제 금강산, 이 사람의 이제 친구들이 금강산을 처음 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영랑호에서 그린 가마우치 부부. 영 부부 같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을 다녀간 흔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진흥왕이죠. 신라말 진흥왕이 그 황초령 순수비를 세웠던 흔적이고 추사 김정희 그때 이제 추사 김정희가 그 비각의 그 현판을 써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 북수 고경 추사체 그림 같은 글씨맛이죠. 특히 흥자 보면 춤추는 것 같죠. 그래서 진흥왕이 다녀간 뒤 금강산이 이제 불국토가 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유점사 터가 바로 이제 금강산이 불국토가 되는 시작입니다. 원래 유점사 터에는 그 금강산의 중심축이죠. 거기에는 구룡이 살고 있었고 구룡이 53불 인도에서 온 53불이 구룡을 몰아내고 터를 잡고 가람을 배치하게 됐고 구룡은 지금 구룡 폭포로 이렇게 밀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금강산이라는 건 이제 불교 이름인 거죠. 그다음에 금강산을 다녀와서 첫 시를 남긴 사람이 이제 최치원, 고은 최치원인데 제가 98년도에 좀 자유로운 여행이어서 제가 이 13m 소 가까이에 최치원 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찾는다고 지금 최대한 가까이 가서 미끄러지면 빠져 죽는 판에 이제 못 갔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최치원 시가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천길 비단이고 그 다음에 만섬에 진주가 쏟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최치원 시가 금강산 문학 예술의 첫 작품이죠. 조금 산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과 금강산 제가 5번 다녀오면서 찍은 것들을 자랑 비슷하게 해서 다 끼워 넣기 때문에 산만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해 바랍니다. 여기는 그 새벽 내금강 입구입니다. 여기 장현사 터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 토산 너머가 정향사가 되죠. 그 입구 첫 사찰은 이제 장안사가 되고 장안사 법당터에 이제 장경암해서 이제 그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오른쪽이 이제 명경대, 가운데가 이제 만복동, 그다음에 왼쪽이
정향사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되고 거기에 이제 17세기 승탑이 현재 저 끝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금강산의 중심 사찰은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사찰은 표운사가 되는데 바로 이 표운이라는 스님이 신라 경덕왕 때 경덕왕이 왕자를 낳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천재에게 기원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당시 석굴암 주지 스님이었죠. 그래서 표운이라는 스님이 표운사라는 절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표운 스님이 경덕왕의 요청을 받아서 아들 낳기를 기원했던 장소가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운사가 들어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표운사 입구에 이제 표운사의 능파루, 그다음에 반야보전, 법당에 복원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불교의 그 기반을 이 자장 스님, 자장율사에서 찾기도 하는데, 하여튼 외금강 발련사의 그 무지개 다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금강의 중심 사찰은 내금강의 장안사, 표운사, 정향사 이렇게 큰 3대 사찰이 있고 외금강에 이제 신계사가 있고 일제 강점기의 사진이고 이제 아래 조계종에서 복원한 그런 모습이고요. 금강산 봉우리들이 전체 다 대부분이 다 불교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신계사터 조선 500년 동안 금강산의 불교 이름을 유교적 이름으로 바꾼 거는 요거 하나, 문필봉. 이게 이제 문필봉이고 이 신계사는 또 20세기 한국 불교의 그 터전을 마련한 이 효봉 스님이 여기서 이제 득도를 하셨고 현존하는 금강산의 문화유산 불교 유산은 9세기로 추정되는 이 3층 석탑이 신계사터에 남아 있고 그 남쪽에 있는 진전사 석탑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현사 탑이 역시 그 팔부중 혹은 사천왕들이 그 비천들이 부조된 이 장현사 탑. 이게 이제 이건 금강산의 서쪽 그리고 이제 신계산은 금강산 동쪽 맨 끝에서 8세기 후반 9세기 탑이 이렇게 조성되기 시작해서 금강산이 이제 불국토가 된 거죠. 그다음에 신라가 몰락하고 흔히 얘기해서 마이태자가 금강산에 들어가면서 이 고갯마루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래서 단발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이태자의 전설이 이제 내금강에 이제 황천 그다음에 이제 지장봉, 시황봉, 명경대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거기에 마이태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단발령은 1930년대 전철이 놓이면서 이 지남철로 이렇게 차를 끌어서 올리는 언덕을 올리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금강산 유람이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아마 이 전치유 시에서 처음 나오고 바로 바위산 금강산이 가진 골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그 골산 이 금강산 골산들이 나머지 흑산 토산을 모두 살쪘다고 비웃겠다고 하는 그런 시를 남기고 있는데 바로 이 정향사가 그런 금강산 12,000봉을 보는 전망대가 되고 거기 올라가는 길목에 이 부부송 서로 이렇게 키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섹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눈에 띄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그림을 이제 금강산의 그 역할과 그림이 처음 그려진 게 이제 요 그 1307년에 그린 이 지장보살도 아미타열에도라고 보죠. 여기에 이제 금강산의 이제 기암이 으뜸이고 바로 이제 단무갈보살이 중양성을 구축하고 12,000명의 권속을 데리고 사는 이상향 정토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금강경의 이제 기록이 바로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곡이 쓴 거죠. 바로 이곡은 고려 말에 목은 이색의 아버지고 불교 후원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여기 영상실에 만든 신륵사도 이곡의 그 대장경 제작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이제 고려 말에 그리긴 했지만 칠에다가 금리로 그린 단무갈보살이 그려지고 여기 엎드린 사람이 보이고 노영이 된 사람이 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배점이 바로 정향사 위치인데 여기 태조라고 하는 글이 써 있고 이게 이제 금강산으로 바위산으로 추정이 되는 첫 금강산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때 이제 정향사에 복원된 모습 일제시대의 사진하고 이제 비교가 됩니다. 이 육각형 건물이 할주라는 이 기둥이 가장자리 기둥이 이제 없는 채 복원을 한 거고 고려의 석등과 석탑이 놓여 있어서 바로 이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고 금강산 보살들에게 이제 절하러 고려의 통일을 알리러 왔고 단무갈보살이 빛을 내렸다는 거죠.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향사가 됐다는 전리름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가운데 육모형의 그 건물 안에 고려 초쯤으로 추정이 되는 석굴암 본전물 같은 항마촉지인의 부처님하고 기단이 있습니다. 건물은 약사전으로 되는데 약사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건물 엄청나게 잘 지었죠. 가운데 기둥 없이 공포 장식으로만 짜 맞추어 갖고 천정을 만든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이 정도 나오면 뭐 저 기술에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죠?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사진도 잘 찍었죠. 예, 그 아래 육각형의 기단, 그다음에 제가 98년도에는 이게 깨진 채 있었는데 지금은 복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고려 석탑, 고려 석등이 고려 초기 형식의 신라 형식을 계승한 석탑이 있고 일제시대 사진을 보면 상당히 그 상륜부 장식이 잘 나와 있었고 실상사 상륜부하고도 흡사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내금강의 금장암 터에 사자 3층 석탑하고 그 다음에 인물이 머리에 있는 석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신라 형식을 계승한 고려 유물들이 있고 그 형식은 되게 이제 우리 월정사의 그 팔각탑 앞에 보살상과도 이제 유사하고 그 역시 강원도 문화 띠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묘길상 앞에 있는 네모형 석등이죠. 바로 이 석등 이게 역시 고려 개성에 있는 개국사터의 석등하고 같은 이런 형식을 보여주고요. 그 묘길상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부처님 중에 제일 막 키가 큰 15m 높이의 마애불이죠. 묘길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는 건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아직 그 정착된 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로자나물로 보기도 하고 아미타열에도 보기도 하고 아직 불교미술사 하시는 분들이 정립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8년에 강요배 선생하고 찍은 그리고 이제 윤사국 당시 강원도 관찰상 윤사국에서 이제 묘길상 바위가 있고요. 제가 2008년에 답사를 갔을 때 이 벽면에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쭉 뒤져 찾아봤더니 요 정자관을 쓴 유교 문인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시대 누군가가 아마 이 묘길상의 부처님한테 공덕을 빌었던 뭐 흔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단하게 소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 말로 보는 혹은 뭐 조선 초기로도 보는데 어쨌든 고려 말 나홍
나홍선사가 조성했다고 하는 설화 얘기가 전하는 곳이고, 이때 이제 원생고려국 득일견 금강 이런 중국에까지 알려져서 원나라 지배 아래 금강산이 중국에 알려져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 뭐 이런 관광 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삼불함은 금강문이고 이 뒷면과 옆면, 측면이 다 모두 천불 조각이 돼 있고, 부처님은 뭐 3세불의 형태일 텐데, 과거, 미래, 현재일 텐데 새쌍둥이의 모습이죠. 바로 이제 이 나홍선사의 전설에 있는 이제 울소, 여기가 이제 내금강의 입구 첫 금강물, 금강수를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바로 고려 말에 뭐 기왕후와 관련되기도 했다 그러고, 어쨌든 고려 말 금강산 일대에서 나온 금동불들이 이렇게 원나라풍의 화려한 그런 금동불들이 조각이 이어지고요.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생고려국 일견 금강산, 이게 이제 중국 문인들이 이렇게 금강산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은 다, 고려 사람들은 다 금강산에 와라 그랬는데 금강산에 갈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통계는 못 냈지만 1년에 한 700명 내외 뭐 이 정도가 다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이 조선시대에 큰 힘을 발휘한 게 바로 이제 무학대사와 관련한 일이고, 바로 이제 이성계 발원사리구가 월출봉에서 출토가 됐죠. 그래서 1390년, 92년에 이제 조선이 들어서고, 그런 조선이 들어서는 걸 기원했던 사리함, 사리탑, 아니 사리를 모셨던 백자, 이것이 이제 금강산이 불국토임에도 이제 조선시대에 큰 위치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큰 위치를 가지고 혹은 정치적으로 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힘인 것 같아요. 스타일은 남아교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조선 초기 세조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불교 후원을 했고, 거기에 이제 어실각, 세조의 어실각이 표운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이 더 큰 힘을, 조선 후기에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백화암에 바로 이제 이 서산대사의 부도 승탑과 이제 이 비는 이제 이경석이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의 부마였던 신익성이, 그 당시 글씨를 제일 잘 쓴 신익성이 쓰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금강산이 다시 복원이 되는, 표운사 반야보전 이 복원이 되고, 이제 조선 말기 탑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불이 탄 뒤에 약간 이제 제대로 부처님들이 다 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격식은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불국토가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신라가 아니고 조선 후기, 조선 시대에 와서야 금강산이 불국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많은 이제 문인, 시인, 그 다음에 화가들이 찾아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기행문을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국토가 되는 길하고 조선의 금강산 예술이 형성되는 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조선 말기 스님이 조성한 금강산 산사 지도죠. 그래서 유점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계사, 그다음에 이제 장한사, 표운사, 정양사 이렇게 해서 4대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구룡폭도 보이고 비로봉이 그 중심이죠. 조선 시대는 유교 나라였고, 유교적인 요소보다 도학적인 공간으로서 금강산이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판, 이 만폭동의 너럭바위에 바둑판이 있고요. 여기에 많은 문인들의 그 자기 왔다 간 흔적, 글씨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 초기에 복례 양사원이 아예 중앙직을 포기하고 금강산 현관부터
금강산, 강원도 관찰사까지 지내면서 금강산에 많은 글씨를 남겼고, 특히 이제 시인이자 서예가로 특히 한국 서예사에서 최고의 초서를 쓴 인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 이제 봉래, 풍악, 원화동천, 그래서 봉래산, 풍악산, 봉래산이라고 하는 도교적인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요. 거기 이제 만개 폭포가 있는 만폭동이 원화동천 최고의 공간이다. 그래서 만폭동은 만개 폭포가 어울려 있어서 이 너럭바위는 뭐 한 최소한 한 1000명 내외가 여기서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이런 양사원이 글씨를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씨를 또 남기고 있죠. 금강산의 글씨색이 우리 뭐 금강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바위, 명승지 바위 글씨들은 아마 그 지역 관광 산업의 하나로 뭐 한 뼘짜리 글씨를 쓰면 단량이고, 반 뼘짜리 쓰면 두냥이고, 뭐 이렇게 받아서 새긴 것 같아요. 정말 반응을 안 하시네요. 전부 숨 죽이고 앉아 계시네요. 조는 분도 안 계세요. 숨죽이고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을 잘 못 하겠어요.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떠들 분들은 떠들시고, 그렇게 뭐 핸드폰 전화가 오면 좀 받으시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담이죠. 진주알 쏟아지는 진주담. 시원하죠? 네. 시원한 게 사진 잘 찍었죠? 와, 금강산보다 연꽃이 더 좋으신 모양이에요. 지난 주말에 국남지 가서, 부여 국남지 가서 찍은 백년 꽃입니다. 그 금강산이 이제 문학으로의 완성이 이제 17세기에 송강정철의 관동별곡, 배곡을 묶었는 듯 부용을 꽂았는 듯, 뭐 거꾸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금강산 문학이 발달을 17세기에 했고, 이어서 그림이 18세기에 발달을 하게 되죠. 이번 전시에 그 송성문 선생님 소장품으로 금강산 천하대경이라고 하는 바위 수석을 전시에 같이 했는데요. 오픈하는 날 가서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린 이유는 이 송성문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하셔갖고 별명이 모택동이셨는데 아주 주먹이 좋으셔갖고 많이 얻어맞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가산수가 이제 산수화의 발달하고 같이 동아시아 문화의 한 꽃이 되죠. 지금은 뭐 다 소홀히 돼 있긴 하지만, 이번에 처음 전시에 나왔던 언론에 이제 홍보됐던 총석정, 그 다음에 이제 경포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전시에 내놓지 않아도 됐을 법한, 좀 또 우리 학예사 학예관들이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고 논문이 나온 뒤에 전시를 했어도 괜찮았겠다 싶었는데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그림인 것 같고요. 16세기에 이제 우리 땅을 그린, 이미 이제 고려 말부터 우리 땅을 그린 기록은 많이 있는데 현물이 없죠. 이제 거기에 호응해서 바로 이제 이런 그 그림이 실경을 아주 변형해서 그린, 총석정은 이 화가의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이디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총석정을 이렇게 솟게, 낮은 것부터 위로 솟게 이렇게 그린 이런 스타일, 그런 정말 새로운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 회화사도 이제 이런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형식의 아름다움, 이걸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계연 구장도가 이제 이징이라는 화가가 정여창의 악양정을 제자들하고 후손들이 복원을
외침에 파괴됐던 걸 복원할 때 이징이 바쁘니까 이제 풍경을 얘기해주고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제 신익성이 여기에 이제 발문을 쓰게 됩니다. 특히 이징이 안 가서 보고 그리니까 어줍잖아요. 실제로 섬진강이 흐르는 이 지리산의 풍경을 보면 화가의 그 마음을 크게 자극했을 텐데 이 망할로 옛날 그 화가들이 바빠서 그랬는지 잘 안 다녔어요. 그래서 얘기 듣고 그리는 바람에 실력 맛은 없어졌죠. 그때 이제 신익성이 이제 선조의 부마로 이 양수리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만나는 이 터에 물고기를 다 줘요. 선조가. 그래서 이제 신익성은 이 물고기 관리를 핑계로 배군루를 용진에 짓고 여기서 이제 이쁜 애첩하고 살면서 이제 세계 못을 꾸미고 여기 이제 운길산 그 수종사의 그 스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초상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신익성이 이제 이징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그림을 내 눈으로 보고 그린 그림이고 이징 그대는 그러니까 사돈내가 된 거죠. 그대는 안 가보고 그렸는데 이징이 그림은 잘 그리고 안 가보고 그렸고 나는 미술대학을 안 나와서 그림을 못 그리는데 보고 그렸고 그게 어떤 것이 진산수냐, 그죠? 어떤 것이 진정한 산수냐? 그 자기가 진정한 산수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썼다가 이징한테 야단 맞을까봐 역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좋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 17세기에 등장한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유행의 예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예고 중에 이제 그렇게 내가 신익성이 큰 재산을 가졌고 서울에는 공주가 별궁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백운루에는 이쁜 애첩, 특히 검은고도 잘하고 시도 잘 짓는 그런 애첩하고 지내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삶을 안 그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됐고 그것이 이제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시작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행입니다. 1664년 현종 때 함경도 사람들을 위한 과거 시험 문과와 무과를 볼 때 시험관인 김수항이 그 지방관들하고 다 한 세트입니다. 한파 서인 그룹의 핵심 세력들인데 바로 명승을 유행하면서 이제 북한수창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고 이때 이제 기록화를 한 시각이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시첩에 맞는 풍경을 새롭게 그려놓은 거죠. 칠보산 전경도의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제 칠보산의 이 바위산,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계곡과 함께. 그래서 대동여지도에도 칠보산 풍경만은 칠보산처럼 그린 걸 보면 김정호가 여긴 다녀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요 바위산의 그 이미지들을 새롭게 이제 우리 땅을 그리는 그리고 얼추 비슷하게 그 대상의 특징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뒤에 1882년에 이 조세거리 김수중의 고군구곡도 북한강 화천세에 구곡도를 그릴 때 조세거를 데리고 손을 잡고 풍경을 안내하면서 구곡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그렸는데 영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중국 화풍으로 익혔던 이 손이 우리 땅을 사생하면서 어색한 거죠. 그래도 의미는 커서 아무튼 은둔지를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고 또한 윤두사와 친구였던 이만부의 식산정사가 이제 화첩과 시 화첩으로 제작이 돼서 이만부가 자기가 사는 터를 스케치하고 자기가 사는 일상을 그린 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진경산수화의 이제
확장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관청에서 관료들이 에 의해서 제작되는 지역 지도 내지 지역 풍경 그림의 한 사례인데요. 이형징의 그 윤두서의 둘째 부인이 이형징의 딸이고요. 그 이형상의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해서 탐라술력도를 그려서 제주도의 그 일상 그리고 지도 그리고 이제 특히 유교 문인으로서 이제 이 무속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그런 장치를 이렇게 담아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성산일출봉 그림을 뭐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설명하게 된. 그러니까 미술대학을 안 나와서도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그죠? 예. 여러분도 다 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데 아무튼 이런 눈으로 본 대로의 그 이미지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마 그거는 그 기존의 중국적인 화풍을 열심히 손에 익히면서 우리 땅을 돌아볼 때 그걸 제대로 스케치해내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겸재정선이 출현해서 17세기까지 중국 화풍, 우리 절파의 부벽준의 절파풍의 이경륜, 관폭도라는 그림인데 이런 그 중국적인 스타일을 쭉 유지해왔던 그런 조선이 17세기를 거치면서 18세기로 이제 우리 땅을 그리게 된 거죠. 겸재정선이 이제 그 직령산수화 형식을 완성한 거죠. 중국의 이제 도인, 뭐 고사 인물, 신선이 된 선비들 이런 홀로 이제 자연 속에서 수련하는 그런 모습을 담았는데 역시 조선에 와서는 역시 조선 문인들은 이런 홀로 폭포 앞에서 득도하는 이런 것보다 떼거리로 다니면서 땅을 즐기는 이런 변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조선적인 우리 관광버스 풍속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그림은 다 아시죠? 1,000원짜리에 그려진, 혹시 1,000원짜리 꺼내서 한번 보시죠. 1,000원짜리에 등장하는데 1,000원짜리 등장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겸재정선의 계상정거도 71살 때 그린 그 도산서원이죠. 1,000원짜리의 퇴계율곡의 그 초상화의 뒷면에 퇴계율곡에 공부하는 모습, 공부하는 현장을 그린 그림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겸재정선이 우리 땅의 금강산을 비롯해서 우리 땅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런 명인들의 성현이나 명인들의 명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이제 그림으로 완성한 거죠. 바로 이런 18세기 전반기에부터 우리 그림을 저는 둘로 이렇게 크게 나눠 봅니다. 하나는 윤두서의 자화상부터 대상을 보고 그리는 눈그림, 그죠? 대상을 보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내야 되는 초상화까지, 풍속화에서 초상화까지 지도부터 윤두서의 시작이 이 눈그림. 또 윤두서는 또 남종 문인화풍 마음 그림이죠. 마음 그림이 이제 이인상, 강세왕, 김정희, 소치허련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이에 바로 이제 표암 강세왕의 박연폭포 그림하고 겸재정선의 박연폭포 그림이 이제 잘 상대가 됩니다. 그 표암 강세왕은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스케치를 했고 겸재정선은 박연폭포에서 느낀 이미지를 과장해서 그리는 그런 마음 그림, 눈 그림. 그래서 이 마음 그림의 오른쪽으로 한 발 더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슨 그림? 추상화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추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생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화실에 돌아와서 기억했던 느낌. 그래서 겸재정선은 그 사천 이병현 친구가 같이 여행을 다니면 맨날 뒷짐지고
산책하다가 문득 화항이 돋으면 이제 자기 시 쓰는 붓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겸재정선이 그 시원한 박연폭포의 물길의 이미지를 짙은 정묵법으로 하얀 폭포를 드러내고 있고, 강세왕은 투시원근법 개념을 도입해서 폭포 위로 좁혀 그리는 이런 방식까지 따르고 있죠. 이 강세왕이 바로 이제 김홍도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전해오는 거죠. 바로 이 느낌 그림, 느낌을 강조한 그림은 겸재정선이 늘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곽희가 임천고치 산수훈에서 강조했던 임천지심. 그러니까 대상을 그리되, 대상을 선택하되, 혹은 대상을 그리되 대상을 인간의 마음,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대상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나 눈으로 보지 않고 대상의 눈과 마음으로 봐라, 자연의 눈과 마음으로 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이거를 이제 신조로 삼아서 평생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 그림은 제가 이제 구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78년, 9년 이때 처음 진경산수 답사를 이 성육을 사진 갖고 성육을 현장을 갔습니다. 이게 78년, 9년 이때 사진인데요. 아플사 가보니까 토산하고 바위산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분리해서 그렸어요. 그죠? 완전히 구라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를 겸재정선이 소홀히 한 거죠. 별로 강조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아마도 이런 땅이 가진 재해석, 땅의 모습을 자기 느낌대로 그리기도 했고, 박연폭포처럼 느낌대로 그리기도 했고, 땅을 재해석하는데 성육굴의 굴이 음이니까 바위를 양으로, 음양을 이렇게 구사해놨고, 사실은 음양론자로 겸재정선이 또 관상감 교수로부터 관직을 했었죠. 또 이런과 함께 평생을 그야말로 구라만 치고 살았던. 그래서 이게 혹시 일본 말인가 하고 염려되는데, 국어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입구자에다 비단 라자가 좋겠다. 그래서 입에서 비단이 쏟아지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땅을 그냥 눈으로 본 우리 땅보다 그 기존의 중국 산수화를 통해서 익혔던 보다 이상화된 어떤 풍경을 연상했고, 그것을 이제 이 풍수, 음양론으로 이렇게 재해석하기도 했다. 요즘 백악산 8번 등선쯤에 있는 비둘기바위 혹은 남근바위의 모습인데, 그걸 징그럽게 비슷하게 이렇게 과장해서 또 그린 겸재 그림이 전하죠. 그러면서 겸재가 이제 말년에 그렇게 구라만 치다가 똑같이 닮게 그린 게 인왕지색도가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거 이제 70평생을 75살 때 그렸는데 70평생을 매일 보던 거니까 구라를 칠래야 치기 힘들었던. 근데 그거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삶터가 이제 곧 정말 좋은 곳이다, 뭔가 2% 부족했다라는 개념에서 이게 내가 사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변화와 함께 이 인왕지색도 이후로는 이제 화가들이, 겸재정선의 후배 화가들이 대체로 이제 이미지를 다 함께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지금 첫 장면이 되겠죠. 단발령 금강산 입구 첫 장면에 역시 가마 타고 왔어요. 그죠? 이 단발령의 이 고갯길을 가마 타고 올라왔고, 겸재정선의 일행이 이제 금강산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 3-40km 정도인데요. 이 구름이 늘 끼어서 1년에 이렇게 금강산, 바위산 봉우리를 볼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춘원 이광수, 최남선 이런 분들의 금강산 답사기 보면 옛날 화가들이 다 구라쟁이였다고 쓰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구경꾼들. 굉장히 겸재가 큰 터치로 풍경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면서도 거기에 있는 인물들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정한 걸 보면 미술대학을 안 나온 사람 치고 화가로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 금강산 그림을 도해해 보면 단발령망 금강, 우리 이제 망이 바라본다는 거죠. 단발령에서 바라보다 금강산을, 이런 표현인데 아무튼 이 새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단발령에 올라가면서 본 단발령의 풍경을 밑점으로 그리고 그 다음 짙게 그렸죠. 그리고 여기서 본 비로봉과 내금강의 토산이 아우른 반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경을 그린다 그러면, 남산 그린다 그러면 내가 보는 남산만 그리는데 그리는 걸 배워온 게 우리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한 번도 우리 미술 선생님이 네가 있는 위치하고 남산하고를 같이 그려라 이렇게 가르친 선생님 혹시 만나신 분? 저도 없었습니다. 그죠? 저도 없었는데 저는 이제 전남대 시절에는 이제 미술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술사 교수여서 제가 학생들을 열심히 다져갖고 다 제품으로 해서 겸재처럼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얘기를 잘 듣다가 실시대 가면 다 말짱하니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좀 인생이 좀 씁쓸합니다. 그죠? 뭔가 하나 좋은 화가를 내 손으로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나와 대상, 타자죠. 나와 타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한 화면에 아우르는 제3의 시점을 새 눈으로 조감도, 구감법, 조감도식으로 구도를 잡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동양인의 자연과 서양인이 본 대경만 그리는 서양인의 자연관과 이제 비교되기도 하고, 혹은 조선 후기 학자들의 그 인성과 물성, 사람의 본성과 대상의 물성이 동성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맞물려 있는 그런 구성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겸재 정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뒷짐지고 다니면서 본 풍경을 기억해서 그거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교 올라가는 모습, 비용교에서 본 장안사에서 본 내금강 풍경을 합성한 거죠. 그걸 이제 두감 상상해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아래 사진, 위에 사진은 내가 98년도에 찍은 거고요. 일제시대 1930년에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겸재정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IT 산업,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산업, 이게 이제 크게 발달한 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겸재정선의 디지털 수법, 합성 화법이죠. 이 DNA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망할 공학도들이 이 겸재정선의 DNA를 배우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산업자원과 어디서 한번 해서 그 얘기를 되게 강조해서 공학자들이 되게 감동을 하던데 그 뒤로는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합성 방식을 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겸재 기억력은 엉터리죠. 최근 인간에 대한 학문,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의 인지과학, 그죠? 뇌과학,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진척이 되는데, 그 엉터리 인간의 이런 합성 혹은 이미지의 변화, 과장 이런 것의 대표적인 화가 폴 세잔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겸재정선도 폴 세잔느보다 한 수 위의 엉터리로, 그러니까 전 앞으로 겸재뇌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금강전도로 만든 거죠. 금강전도로. 그래서 장안사부터 비로봉까지를 걸어서 본 풍경을 전체 지도처럼 그렸던 데서 이미지를 합성한. 그래서 얼추 보면 이제 토산, 바위산, 그 다음에 이제 금강대, 향로봉, 그다음에 중양성, 일출봉, 월출봉, 혈망봉 이렇게 이어지고 가섭봉, 비로봉이 과장돼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중양성과 비로봉입니다. 비로봉만 과장을 한 거고 백운대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자 상당히 발로 걸어서 이 정도면 완전 엉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비슷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재해석해내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100년 전에 송강정철이 금강산을 부용의 대곡에
유해석을 벗던 데서 이제 그림으로 그렸고, 이런 원형 구도는 뭐 당시 다랑아리 구도 같아요. 그래서 다랑아리 이미지와 금강산의 전체 보관하는 형태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 감각으로. 사실 이 정도 나오면 막 와 소리가 저는 금강전도보다 이 부채에 그린 이 금강내산도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작. 간송미술관 겸재정 가면 늘 아쉬워요. 인왕제색도나 박연폭포 이런 그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전시에도 조금 아쉬운 게 실련 그림이 많은데 인왕제색도 이런 큰 대작이 중심 축을 갖추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대신 많이 모아서 토산의 아마 상당히 큰 부채의 그림인데요. 붓을 쭉쭉 내리 긁고 짙은 먹을 밑점 찍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보면 한 3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툭툭툭툭 축축축축 해서 한 30분. 그러면서 이제 70대 후반에 노경에 든 겸재가 과거 30대 금강산을 갔을 때 느꼈던 금강산의 바람소리, 물소리, 그죠? 그 소리를 인천지심으로 본 거죠. 대상의 마음을 소리로. 그래서 이 붓질의 이 리듬은 소리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바람을 여기 잔뜩 담아서 저걸 부채질하면 뭐가 쏟아져? 금강산 바람이요, 그죠? 바로 이 연봉, 바위봉우리의 연봉 리듬을 이렇게 담게 그리려고는 안 했어요, 그죠? 자기가 몸으로 느꼈던 이미지를 구현한, 이게 이제 겸재의 위대함이고, 엉터리긴해도 이게 이제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요즘 재해석한다면 어쨌든 겸재 성선이 세계적인 화가로, 그죠? 그래도 우리 겸재가 지금 엉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겸재 그림은 한 1000억짜리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많은 화가들이 겸재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최부, 금강전도, 그 다음에 연계 허필, 그 다음에 지우제 정수영의 금강전도. 특히 이 지우제는 실경사생을 늘 해왔는데 진짜 대상을 뻔히 보고 잘 못 그려요. 뻔히 보고 함께 그리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린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하죠. 이게 이제 지우제의 그 색다른 모습. 금강산을 이렇게 그렸어요. 원형 다랑아리나 원형 구도로 하지 않고 수평선 아래 역삼각형으로 인만인천봉 봉우리를 이렇게 담아내는 이런 방식도 새롭게 보여줍니다. 이제 선비들의 연적에 금강산 연적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겸재 일파 화가 중에 이제 정충엽이 헐성루에서 그린 내금강 전도죠. 이게 헐성루고, 헐성루는 바로 이제 정양사의 금강산을 부어오는 그 단청무관 이렇게 이제 전해오고, 이 헐성루에는 금강산 전체 봉우리의 그 이미지를 재현해놓고, 거기서 이게 비로봉이고 중양선이고 향로봉이고 이렇게 장군봉이고 이렇게 이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졌는데, 그 정충엽이 내금강 그 만폭동 안에 정충엽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화원하면서 이렇게 역시 한 2냥 주고 그린 것 같아요. 새긴 것 같아요. 자, 이제 겸재가 봤던 과장이나 변형이 아니고 헐성루에서 본 풍경대로 그린 거죠. 그죠? 겸재하고 다른 화가들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건 아마 영조에서 정조로 넘어가는 시기, 그죠? 그러니까 18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인 부와 함께 비교적 정치적인 안정을 살짝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대로의 내 땅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겸재를 죽어라고 따르는 그런 손자 겸재정선의 이제 손자인 정황, 소남 정황의 산물함을 그립니다. 분명히 이 나란히 그린 새쌍둥인데 이거를 이제 삼존불 형태로 주존과 고살상 이렇게 주와 객을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산물함이 독립된 문바위인데 그냥 그걸 바위산으로 이어서 그려봤죠. 아마 겸재가 그린 그림을 모사했을 것 같은데 겸재의 원본 그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전시회 이제 진제 김윤경 그림이 제일 많이 출품이 돼서 진제 김윤경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전시기도 합니다. 진주당 김윤경은 1756년에 이른 나이에 45 정도의 나이에 금강산을 여행해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함께 그렸어요. 지금 그 진주당의 모습이고 그 위에 사자봉인데 이 사자봉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바위봉을 그리고 했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 금강산 안내했던 안내원들인데 평양에서 올라간 총각하고 금강산 처녀하고 제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만복동이죠. 만개폭포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래서 만복동에 들어가면 정말 물이 많을 때는 물소리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공간에 바로 이제 그림이죠. 그런데 겸재를 배우지 않고 금강산을 처음에 여행해서 그렸을 때는 비교적 사생하듯이 그리더니 나중에 겸재 그림을 알고 난 뒤에는 아주 겸재처럼 그렸어요. 그래서 원화동천 이게 만폭동인데 금강대, 청학대, 소양로, 대학로 이런 구성을 여기 보더가 보이는데 이것도 빼버리고 해서 빼버렸지만 아무튼 그 좀 더 겸재와 다른 피치고 이제 다른 구성이지만 아무튼 겸재 영향력 아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겸재가 이제 70대 후반, 80 전후한 말년의 그림은 이런 그 금강대 만복동에서 금강대, 청학대, 소양로, 대학로만 딱 해서 이렇게 단체화로 간결하게 그리는 명작을 남기고 있습니다. 간성미술관 소장품이죠. 지금 빨간 선 라인을 옮긴 거죠. 좋죠. 이게 이 그림이 좋다 이런 걸 느끼면 하산하셔도 되는데. 특히 이 전문가 얘기는 사실 엉터리예요. 그 화가도 엉터리지만 그걸 해석하는 전문가는 사실 더 엉터리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여기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더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사정이 그린 만폭동 금강대 바위와 향로봉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닮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스케치하려고 하는 노력 이 심사정에게 강세왕 심사정에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온사를 그린 최북은 괴상한 그 구룡폭포에서 이 천하의 명사가 이 천하의 명사를 봤는데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이제 구룡폭포 위에서 자살 이벤트를 이렇게 행위극을 하다가 좌절됐다는데 그림은 얌전해요. 그래서 심사정 풍의 그 사생화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우재 정수영이 이제 1797년 가을 여행하고 99년에 그렸는데 이 정수영 그림은 유탄 자국이 있어요. 그 스케치에. 그래서 이번에 그 유탄 사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현장 사생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제 완성을 한 그림인데 영 좀 못마땅하죠. 그 구도는 비슷한데 중심 바위의 형태가 지멋대로 이것이 이제 선비 화가들이 그 풍경에서 하던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자기 느낌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신령산수화의 커다란 자랑거리죠. 분설당 이렇게 눈 쏟아지듯이 물 쏟아지는 모습이라고 해서 분설당인데 이게 이제 이런 디테일을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다 문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금강 상팔담을 지나서 사자 코너를 돌면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거북바위, 무당 넓은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연. 금강산에는 두 채 6.25 때 폭격으로 다 소멸됐다가 두 채 건물만 남았는데 하나가 이 마하연사의 칠성당이 남아 있었고 백운대를 배경으로 그리고 있고 이 마하연을 김윤겸이 그렸습니다. 지금 마하연사가 있었던 절터 자리가 지금 이제 발굴해서 초성만 남아 있고요. 이 위에 올라서게 되면 뒤에 이제 금강산 백운대 중앙성 바위 산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걸 다 독립해서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주 가볍게 스케치풍을 보여줍니다. 네, 묘길상을 이제 마하연사에서 들어가면 이제 묘길상이 나오고 그 묘길상 그 바위를 이제 1768년에 겨울에 이제 들어가서 금강산 하첩을 김윤겸이 그리게 되죠. 그해 바로 소천찰방 진주의 소천찰방을 에서 그만두고 바로 금강산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스케치하려고 했던 김윤겸의 모습에 대비해서 연계 허필, 강세왕의 친구였던 연계 허필은 묘길상의 부처님을 좌상 앉아 계신 부처님을 입상으로 그리고 완전히 부처님을 스님으로 네 모형의 이 고려 석등을 5층 석탑으로 그리고 위에 학을 배치하고 이건 정말 기억력 제로죠. 아마 연객 커필의 연객이라는 호가 담배를 엄청 피워가지고 좋아해서 연객이에요. 그래서 아마 평생 담배 피우는 바람에 기억력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은 이런 재해석, 이런 대상에 대한 재해석이 못그린 화가를 통해서, 못그린 문인 화가를 통해서 이렇게 열려지고 이게 이제 그 시대 문화의 다양성을 그죠?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해도 자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김윤겸은 소천찰방 시절에 찰방은 이제 말을 관리하죠. 그러니까 김윤겸이 말 타고 영남지방을 열심히 여행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전국을 일괄해서 전체를 다 풍경을 그린 화가는 김윤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태종대인데 태종대 바위, 주전자성. 그 김윤겸도 김홍도처럼 거의 35mm 그 초점 거리 35mm 렌즈에 김윤겸 그림의 풍경이 다 담겨요. 이게 이제 김윤겸의 1770년대 새로운 모습이죠. 지금 이 풍경 사진들이 퍼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기 지금 이 프로젝터 이 기계가 구한말에 만들었나 봐요. 물론 아직 몇 년 전에 와서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풍경의 색도를 정말 잘 맞춘 사진인데 앞에 제가 잠깐 그 팜플렛을 잠깐 놔뒀는데요. 지금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학고제 갤러리에서 옛 화가들의 편지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김윤겸의 소촌 찰방 시절에 친척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글 편지. 아주 드문 한글 편지인데 지금 가보니까 소촌 찰방은 지금 소촌 성당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리산을 그렸고 영남 지방 풍경을 샅샅이 그리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읽은 편지라는 거를 저희 그 유홍준 교수가 이사장인데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옛 문인들의 편지 읽는 그런 모임을 했는데 20년 됐네 벌써. 그래서 편지전을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해서 학구제 화廊에서 전시를 하고요. 여기에 이 편지 출품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읽은 옛 편지라는 책을 회원들이 한두 편지를 해석해서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묘길상을 정말 보는 시점의 변화, 그죠? 그게 정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본 게 아니고 약간 측면으로 돌아서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그려낸 것이 단원 김홍도. 그러니까 정말 천재죠.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그런 스타일을 자기 나름대로의 변화를 이렇게 시켜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시 훈련된 솜씨, 잘 훈련된 솜씨, 기량이 뛰어난 그런 솜씨를 보여줍니다. 이 묘길상에서 이제 묘길상까지만 가고요. 그 이상은 이제 금강산 여행을 등반을 못하게 되는데 묘길상에서 이제 금사다리, 은사다리를 거쳐서 비로봉에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북한 쪽에서 찍은 사진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이 두 개는 제 사진이 아닙니다.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금강산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간 길목에 내금강의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금강 라인에 들어서면 여기 이제 관음연봉, 그 다음에 세지봉, 그래서 이제 아미타 신앙의 터가 되죠. 온정령 고갯길이 됩니다. 전혀 반응을 안 하시면 제가 괜히 찍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만물상, 외금강 만물상. 이 아래 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북한 책에서 제가 스캔한 거고요. 위에는 제가 찍은 거. 아무튼 이 외금강의 이 바위 봉우리, 특히 만물상 이쪽은 겸재는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겸재는 저기 안 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화가들이 그린 지정을 이렇게 답사하다가 열심히 막 뺑뺑 돌아서 찾다가 보면 제일 편한 위치에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 시점을 찾는다고 이렇게 온 산을 뒤지고 나면 그냥 입구에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인데 화가들이 사실은 조금 게으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만물상 외금강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정조 시절 이후로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겸재 정선 그 단원 김홍도하고 김웅환하고 복헌 김웅환하고 1788년에 이게 이제 정부 기록이 없어서 정부 문헌의 기록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금강산을 스케치해와서 정조에게 보였다는 얘기가 전하죠. 그래서 이 김홍도가 김웅환이 그린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원본이 잘 헤아려지지 않는 상태고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웅환의 그림이 40점 이렇게 전시돼서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같은 만물초 단원하고 이제 김웅환하고 좀 다르죠. 다른 거는 단원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사실성을 구축했고 김웅환은 그냥 느낀 이미지대로, 기억된 이미지대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88년 이전에 김홍도가 이제 젊었을 때 선배인 김웅환이 단원을 불러서 야 단원아
금강산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하고 겸제풍으로 금강전도를 그려서 김홍도에게 주어요. 근데 겸제풍으로 자기는 금강산을 그리다 보니까 똑같이 그렸는데 가서 똑같이 스케치했는데 김웅환은 함께 안 그리고 겸제처럼 그렸고 김홍도는 현장 스케치를 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명경대 그림을 보면 이건 이제 금강산 다녀온 스케치를 토대로 해서 그린 8폭 간송에 있는 8폭 금강산 병풍 중에 명경대입니다. 현재 심사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심사정풍이 이제 도입됐지만 아주 디테일한 이 선묘와 먹의 농담 변화, 선묘의 이 짧은 선묘에 반복되는 이 표현 기량 이런 것이 이제 뛰어나면서 동시에 김홍도 실경의 현장은 몇 점 빼놓고는 대부분 저희 아날로그 시절에 답사를 다닐 때 지금 디지털은 이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35mm 정도의 관광 렌즈면 김홍도의 그림은 딱 그 현장이 잡힙니다. 그림의 현장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농담 반으로 이제 김홍도는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그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정도죠. 지금 여기 명경대, 바위, 지장봉, 시황봉, 그 위치 황천 위치가 정확하게 이 사진의 앵글하고 같이 나오고 있죠. 겸제가 그린 옹천이고 단원이 그린 옹천의 기반이죠. 역시 단원은 설명, 눈에 본 대로의 설명과 이 해수욕장, 모래사장, 마을이 먼 산과 함께 그려졌는데 겸제성서는 이것들 그리기 귀찮으니까 단순하게 해서 파도로 이렇게 재해석한 걸 볼 수가 있죠. 구룡폭포를 비교해 보면 여기 오칠리안 수도원에 있었던 겸제 화첩의 구룡폭이죠. 겸제 그림은 구룡폭포를 폭포는 옆에서 봤고 수원은 위에서 봤고 능선은 아래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룡폭포 능선 너머에 있는 구정봉 저 봉우리가 겸제는 빼버렸고 단어는 현 시점대로 그러니까 한 위치에서의 시점 아까 카메라에 똑같이 구도가 담긴 것처럼 한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고 포착한 풍경을 그리고 있고 입체감도 잘 서양화법의 입체감도 잘 내고 있죠. 사실은 이 구룡 정자에서 이 구룡 폭포 폭포 전체를 그림처럼 담아내기는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디자인화된 겸제 방식과 사실 방식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또 하나는 이제 구룡 폭포를 아예 정수영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인상은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구룡 폭포를 재해석한 거예요. 폭포의 이미지가 아니고 자기 느낌대로 그린 건데 15년 뒤에 기억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요 상당히 붓선의 흐름과 갈필의 이 섬세한 이 물결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감각적이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정산형 정산현의 가을에 삼청동 임장 임원장하고 같이 고령역에 갔다가 15년 만에 그리는데 육색택 그러니까 그 뼈만 그리고 살을 그리지 않은 것은 자기가 태만 해서가 아니고 심회 이 심회를 마음이 만났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회자가 분명히 그린다는 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그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린다는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림이죠. 마음 그림. 제가 여기서 이제 눈 그림과 마음 그림이라는 아이디어를 따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에 뭐 세계미술학회를 뭐 실경산수를 하면서 그때 발표했던 기억에 의존한 화가하고
그다음에 실경 현장에서 사생한 화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묘사력과 회화성 그리고 현장의 닮음 이거를 프로테이지를 내봤어요. 그래갖고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 화가들은 대부분 50% 내외, 50% 이하 현장 닮음을 특히 겸재 반응 더 그렇고 유일하게 겸재 정선의 인왕제 색도가 한 7, 80% 정도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대부분 다 문인 화가하고 그중에 이제 겸재를 따랐던 김희성, 김웅환 이런 사람들이 화원 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경을 그린 화가들은 역시 문인들은 60, 70% 그러니까 지우제 정수영 같은 경우 뭐 한 40% 이하도 있지만 대개 5, 60%에서 80%까지 닮게 그리고 그 닮음을 이제 대상의 닮음을 완성한 사람은 역시 김홍도 훈련된 화가의 솜씨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에서 95% 엄치욱 그 다음에 그 그를 따랐던 단어일파의 화가들은 대부분 70에서 90%뭐 특별한 사람 빼고는 이 정도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성리학 시대, 조선 후기 성리학 후기 시대의 그 두 가지 양상. 처음에 이제 후성리학, 성리학을 계승하는 포스트 성리학자들은 농암 삼양, 김창업, 농암 김창업 이런 서인 노론 계열의 경제가 따랐고 거기에 담지 않은 풍경에서 이제 닮음으로 탈성리학의 이미지로 진척이 되면서 성호, 다산, 연암 등이 등장할 때 김홍도가 그 닮음의 완성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이러한 이런 변화의 힘은 역시 돈, 경제력 성장이 여행을 많이 하게 했고 여행을 한 사람한테 닮지 않은 그림을 그려주면 뭐 책망받을 게 뻔하고 그래서 그런 김홍도의 풍속화와 연결해서 닮게 그리는 방식. 그래서 김홍도의 옥순봉 1796년 이 병진의 화첩의 옥순봉 그림은 제 카메라에 똑같이 잡힙니다. 지금 여기까지 물이 잠겼죠. 물이 잠겼고 거기 옥순봉 바위와 좌우 산 풍경이 카메라 연결에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한편 김홍도는 이제 이렇게 전력 명승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일상의 풍경,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풍경에 눈길을 주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된 거죠. 역시 김홍도의 위대함이지만 또한 이제 역시 돈의 힘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김홍도의 이 소림명월도의 이 사실적 혹은 일상의 풍경을 그리던 이런 전통이 급격하게 세한도 이후에 남종 문인화, 마음 그림으로 겸재가 그린 마음 그림하고 또 다르죠. 겸재가 그린 마음 그림은 대상이 있는 타자가 있는 마음 그림인데 여기는 김정희의 마음 그림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상이 없이 마음속에서 그려낸 그림이니까 더 위대할 수도 있는데 좀 타자가 없는 그런 대상이 없는 걸로 보면 좀 아쉽기도 하죠. 아무튼 완단 바람이 진경산수와 질적인 성장을 멈추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단원의 기량과 형식은 19세기 모든 화가들, 19세기 화원의 모든 화가들이 이제 김홍도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의성의 해산도청, 이의성의 흑곡 현령 시절에 오선 거기에 주변에 강원도 관찰사부터 주변 현감 군수들이 모여서 금강산 여행하고 스케치북을 시화첩을 만들고 그걸 이제 이의성이 단원처럼 그린 거죠.
또 이광문이라는 사람이 춘천 부사 시절에 김하종을 동행시켜서 금강산을 그리게 하고 하기도 했고, 또 김하종은 그 60년 뒤에 또 해산첩을 젊었을 때 그리고 또 말년에 또 한 번 더, 그래서 말년 그림이 아주 가볍고 맑은 단목 담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또 금강산 간 해는 김하종이라는 역시 한 두냥 정도 준 것 같아요, 글씨가. 거기에 이제 경호 4월 1770년 4월에 다녀간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게 금원. 김하종보다 역시 단원의 아들이 한 3냥, 한 냥 정도 더 글씨를 더 크게 새겼어요. 그래서 앙지대에 있는 김원, 김양기의 그 글씨, 호도 보인다. 이건 제 사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 북한 답사, 평양 답사나 금강산 답사를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아무튼 청석정 주상절리의 바위 장관, 저 북도까지. 그 다음에 이 주상절리가 통천 그 읍내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고, 여기는 이제 정세현 회장 고향 하죠. 이 총석정을 이제 겸재가 그리는 방식, 단원이 그리는 방식, 단원의 친구인 화원 이인문이 그리는 방식, 이렇게 이제 같은 주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소화하는 18세기 그 문화의 자랑스러움을 볼 수가 있고요. 이인문이 특히 금강산 그림을 많이 안 남겼는데, 이 단발형 겸재풍으로 그리긴 했지만 또 다른 스타일이죠. 단발형과 이 총석정 그림은 겸재나 단원 다 합쳐서도 못지않은 좋은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수채화풍의 이미지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김하종이 그린 총석의 하여튼 조물주와 기교를 부렸고 귀신이 도끼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성남 파도와 함께 이 아름다운 청석정을 흐르고 있죠. 그 총석의 모습을 지금 일제시대 사진대로 사진 찍은 구도대로 단원이 그렸고, 또 이풍익이 21살 때 친척 아저씨 서원하고 이 친구하고 같이 시종 2명하고 금강산 여행을 간 거죠. 그래서 21세의 금강산 여행을 가는 것은 바로 금강산과 더불어 문풍, 자연을 익히는 그 문풍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산은 과거 급제를 위한 과외 공부에 해당되는 게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이풍익은 4년 뒤 24살, 25살 때 문과 병과에 급제, 조선시대에 25세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몇 손가락에 안 꼽히는 천재예요. 이풍익이 과거에 급제한 거는 바로 금강산 과외가 통한 거죠. 그래야 이제 거기서 많은 시상, 좋은 글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 거죠. 개인에게 금강산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때 이제 19세기 초만 해도 같이 가는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18세기 초반만 해도 한 20명 갔어요. 가다가 산적 만나지, 호랑이 만나지, 여기에 이제 칼제비도 대여섯 명씩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19세기 와서 사실 금강산 여행이 좀 더 수월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유첩, 이제는 금강산 그 유기, 여행기를 쓰고 시를 쓰고 그다음에 화가를 시켜서 김홍도풍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화첩을 만든 거죠. 이걸 만들고 이게 이제 과거 급제의 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 금강산 병풍이, 그러니까 아주 그 상류 문화에서는 금강산 그림이 이제 떨어져 나갔지만 이제 중하층 문화로 내려와서 금강산 그림이 대유행을 해요. 이 금강산 병풍을 이제
장사하려고 했는지 이제 원소 소문까지 나려면 금강산을 평생 3번은 갔다 와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금강산을 지돈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방법은 금강산 병풍을 집안에 치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이어져서 많은 경제풍, 단원풍의 금강산 병풍들이 되고 엄청난 양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 대작이 이 동아대 박물관에 있고 거기 이제 유점사와 내부가 부분입니다. 이렇게 멋대로 그려요. 이제. 병우리를 다 독립해서 상팔담, 네팔담, 묘기쌈 이게 다 독립해서 그리고 만화처럼 그리기도 하고 뭐 호랑이가 보이기도 하고 스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남금바위처럼 그리기도 하고 하여튼 별 희한한 여러 가지 조상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흔히 민화라고 하는 화풍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에 크게 유행하고 이런 전통이 이제 근대 교과서 1908년 정인호가 쓴 초등 소학 교과서에 금강산 12,000봉 그림에 이제 목판화로 제작해서 그 진행을 쓴 그 구성 방식이 이제 전통을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선 몰락기의 금강산은 특히 이제 그 민족 지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화서학파, 화서 이항로 학파가 이제 흔히 유정척사파 요즘 일본 문제 때문에 복잡한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 중에 이제 화서학파의 핵심이 면함 최익현, 최익현이 바위 글씨가 보입니다. 그 화서학파들이 이렇게 금강산을 통해서 민족 의지를 다진 거죠. 그래서 결국 최익현은 면함 최익현은 1905년 불사보조에게 반대해서 의병을 일으켜서 결국 이제 참패를 하고 대마도에 잡혀가서 음식을 끊고 절명을 했죠. 바로 이제 이런 그 강한 민족 의지는 어디서 금강산에서 찾은 거예요. 보니까 근대적인 민족 의미를 금강산에 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제강점기에 경원선이 서울 원산이 개통한 뒤에 관광이 벌어지고 활발해지고 일본인을 위한 금강산 관광 안내와 함께 매일신보에도 이렇게 금강산 탐승들이 이제 광고로 등장하고 1931년 철원에서 내금강역까지 전기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700명, 3,000명에서 45,000명 1년 유람객이 급격하게 느는. 근데 이렇게 는 건 사실 우스워요. 제가 98년도에 갔을 때 금강산에 여행객들이 거의 없었어요. 외국인 한 팀, 내국인 한 2팀 이런 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98년도 11월 정주영 회장의 배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관람객이 연 100만 명.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죠. 우리 시대에 가장 금강산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금강산 전통적인 지도 형식을 따른 금강산 지도의 모습. 내금강 저 동경에서부터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마치 겸재정선이나 옛날 화가들이 그렸던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대상을 알아보는, 대상을 이해하고 알아보기 쉬운 그런 방식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감, 새처럼 부감해서 대상을 해석하고 그려내는 그런 전통이 근대까지 이어진 거죠. 오늘 경천서 식당 무국이 짠. 그러면서 이제 이 근대 이제 금강산 그림의 새로운 시작이죠.
과거 경제 단원이 그리지 않았던 삼선학, 특히 현대 추상조각 같은 이런 이미지를 새롭게 그린 안중식, 이도영. 이거는 이제 순종의 정여왕 후 침대 나전칠입니다. 여기 이제 이도영이 해금강 그 풍경을 밑그림을 그렸고 이제 나전 기술자가 나전칠집을 제작한 거죠. 이렇게 이제 왕실 민족의식 외에도 이제 자랑거리, 왕실의 자랑거리, 민족의 자랑거리로 금강산을 우리도 같이 더불어 함께 한 거죠. 그 해강 김규진이 금강산 유람가를 지어요. 이 양반은 뭐 서해가 목죽도로 유명하고 처음으로 사진관을 조선 경성에 열었고 그다음에 갤러리도 열었던 그런 분이죠. 거기에 이제 미술량을 안 나와서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하여튼 거기에 충실히 자기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서 금강산 유람가를 지었는데 최근에 석사논문이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송강정철의 안동별곡에 이어서 금강산 유람가가 새롭게 부상을 할 것 같아요. 근대 금강산 노래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 여행 지도를 그리고 가사문학을 했고 특히 이거 매일신보에 연재도 했는데 특히 이 금강산의 미륵불 등 바위글씨 불교와 관련된 바위글씨 대자를 많이 썼어요. 보니까 이제 스즈키라는 일본인 기술자가 해강 김규진이 썼고 스즈키가 새겼다고 하는 거하고 여기 시조자들 그래서 근대 제일 큰 그림. 이 불자의 그 아래 획이 13m라는데 13m는 이 구룡폭 수호의 깊이가 13m. 거기 내금강에 천하기절, 석가모니불, 법기보살 이런 걸 잔뜩 써놨어요. 그죠? 이게 다 경성의 부유한 계층들이 돈 시주해서 낸 겁니다. 이게 이제 1919년 전후에서 역시 금강산을 상당히 이제 그 일제치하의 그 민족의제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1920년에 이제 창덕궁의 희정당 내부에 미술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과감하게 총석정하고 만물상을 그려요. 그 희정당 룸에 그 기단으로 그려서 벽에 붙인 그림이죠. 얼마 전에 고궁박물관에서 전시했었고 총석정은 덕전부차랑이라는 독구다 사진관이라는 한웅에 와 있었던 그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모델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비교적 총석정은 그 실경 이미지를 찾아냅니다. 그려내는 거죠. 아마 해강 김규진이 혼자 그리지는 않았고 조수들이 함께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전시 때 저도 하나 그려봤습니다. 해강하고 상대해보려고. 만물상은 순엉터리예요. 사진이 안 남아 있으니까 지 해석대로 폭포와 계곡과 흰구름과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 풍경으로 이미지화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대 미술사에서 금강산은 특히 20세기 전반 금강산 그림이 개성적인 자기 화풍을 만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전 이상범이 일본 화풍을 토대로 하면서 그걸 벗는데 금강산 스케치가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비봉폭, 외금강 비봉폭의 모습이고 그 비봉폭 풍경인데 그림은 좀 그렇죠. 그 비봉폭의 그 실경 사진이고요. 그 아래 무봉폭포의 그 물길. 여기서 이제 구룡폭포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연주당이라는 소의 물길. 그리고 20세기 후반은 아마 소정의
소정 병관식의 금강산 그림. 소정 병관식 시대. 최근에 요 현대갤러리에서 청전 소정전 했고 작년 9월에도 제가 노아랑에서 청전 소정전 기획해서 했는데 어쨌든 소정은 이 금강산으로 그것도 기억한 금강산으로 그죠? 자기 표현으로는 금강산을 젊었을 때 스케치를 많이 해놨는데 그 스케치가 6.25 때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소정의 예술을 만드는 데는 큰 공을 한 거죠. 스케치를 잊어버린 게.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그림, 분방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삼선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물상하고 삼선함을 합성한 거죠. 이게 겸재 스타일이죠. 여기 이제 만상정이라는 전방이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여행하는 파먹과 정목이라고 하는 그런 짙은 먹을 쓰는 기법을 쓰고 있고 옥류천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제자 이름으로 국전에 입선시켜갖고 또 문제가 됐던 그림입니다. 부드럽게 그리기도 하고 이 옥류천의 모습. 저는 1월달에 여기 코너를 돌면서 옥류천의 선장을 못 가게 잡아주고 발목이 부러졌어요. 여름 옥류천 50m 높이에 소정 병관식이 60대 후반 70대 69년 68년 9년 이때부터는 호초점 점을 막 찍어서 그리는 스타일로 가는데 이 보덕불이죠. 내금강 보덕불 역시 6.25 때 살아남은 건물 중에 두 채 중에 하나. 또 여기 이제 눈썹 지붕, 팔짝 지붕, 납배 지붕, 네모 지붕 이렇게 4개 지붕으로 15m 구리기둥을 바위에 걸어서 지은 아주 절묘한 집이죠. 그거를 관계없이 그냥 지붕을 어떤 건 7개, 8개도 그랬어요. 제가 올라가면서 본 보덕감, 보덕감에서 본 내금강 아래 풍경. 기계만 좋으면 프로젝터가 좀 아깝네. 기계만 좋으면. 그래서 이제 그 소정이 완성한 금강산 그림은 단발령 너머로 가까이에 내금강을 배치해서 조선시대 화가들이 그렸던 방식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스케치를 잊어버렸으니까 저 스타일이 나온 거죠. 스케치를 가지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다음에 금강산 그림이 고암 이응록 50년대 정향사 그림 대단하죠. 그 정향사에서 본 이 내금강 절경을 사진을 찍었거나 눈으로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완전히 새 눈으로 올려본 거죠. 그죠? 대작입니다. 강한 수국으로. 특히 고암 이응록은 이제 50년대, 56년에 파리로 정착을 했는데 66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몽경 금강. 꿈에본 금강을 어디서? 파리에서 블루문 토대로 해서 집선봉 풍경을 추억해서 그린 것 같아요. 일제시대 39년에 그린 그림을 66년에 다시 그렸고 66년에 이제 잘 알다시피 동백림 사건 평양에 갔다 온 바람에 그래서 구속됐는데 어쨌든 금강산을 정말 꿈속에 본 평양을 가기로 한 직전에 그 꿈속의 금강산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금강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까 역할을 알려주고 30분까지 안 가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건 이제 리석구가 그린 1966년에 금강산. 북한 화가들의 금강산 그림들이 많이 전하는데 명작으로 꼽고 싶다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98년도에 만수의 창작사 가서 이 수목화 조선화 창작단장 그때 작업실을 갔었는데 이런 집선봉을 새로운 스타일이죠. 정확한 조선 땅을 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표출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앞조건이 좋은 예술을 만드는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열려서 전남대 제자이기도 하고 그때 인민미술관 전시 때 같이 갔던 송필룡이 장전항에서 본 배를 타고 비로봉, 제가 찍은 사진 찍을 때는 아쉽게 안개에 가렸는데 이 비로봉이 이런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98년대 갔던 강요배가 3일포를 그리면서 거기에 이제 해와 달이 호수에 같이 뜨고 부감해서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수의 남북이 만나 해달의 만남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마치 재밌는 게 현재 간성미술관 현재 심사정이 3일포를 그렸는데 이 파란색 호수의 느낌을 쪽문을 들여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색그림이 가진 강점, 먹그림이 가진 약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갔을 때 해금강에서 요 애들이 놀고 있었어요. 작살로 물고기 잡아오고 그거 해삼하고 전복하고 뭐지 성게알을 엄청 먹었네요. 그래서 그 해금강에 있는 이 바위 이름을 그 안내자한테 물어보니까 땡크바위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 땡크보다 이거 엄마하고 아들 같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모자바위라고 좀 바꾸자. 그래서 그 기념으로 스케치했는데 앞으로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 두고 봐야지. 2008년에 수정봉에서 해 뜨는 모습. 그때는 해금강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지대지대였어요. 이번에 해 뜨는 모습. 이번에 그 해 뜨는 현장에서 그린 스케치. 색깔을 도저히 못 칠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김하종이 그린 홍천에 해 뜨는 모습 하고 이제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 찍은 수정봉하고 집선봉, 신계사 집선봉의 모습이고요. 여긴 사진 찍지 못하게 하는 공간인데 감호 같아요. 그래서 이 민둥산 그 군사분계선 안에 있어서 속에 나무를 다 쳐내고 민둥산으로 나와 있지만 아무튼 금강산의 이 산봉우리 아름다움이 동해안 남북으로 가는 길목에 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의 통일전망대 그리고 이제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갔다 나왔죠. 아무튼 금강산은 시서, 그림, 음악, 한국문화예술의 모태가 되고요.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성정 개발, 과거 시험이나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근대 사회로 오면서 이 조국의 민족의지의 표상이고 통일 물꽃지기의 중요한 장소로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전시의 강세왕의 송도구경첩에 있는 땅은 그곳에 인연을 맺은 사람 때문에 후세에 전하지 경치가 빼어나서 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전시장에 이 정선 아리랑 중에 산천이 수려해서 뒤를 돌아봤나 님 계신 곳이야 뒤를 돌아봤지 이게 이제 금강산 예술의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분이나 더 초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